안녕하세요. 라워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지 말아야 하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전에 저는 레버리지 ETF를 투자해야 한다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의 댓글만 보셔도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다루셨습니다. 본인이 백테스트를 통해서 최적화된 모델을 찾았다고 자신하겠지만 다른 회사들이 이걸 하다가 다 망했다. 평범한 인생을 나락의 구덩텅이로 밀어버릴 수도 있다. TQQQ 올인했는데 검은 오류를 만난다면 대폭락 시 청산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셨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을 통해서 이제는 미국 증권의 시스템상 청산을 당한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댓글도 적으셨습니다. 레버리지를 겁냈던 저에게 꼭 필요한 영상이다. 논문을 쓰듯이 근거를 들어가면서 논지를 펴가시는 게 인상적이다. 레버리지가 아니면 평범한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말은 저의 자식들에게 대대로 남기려고 한다.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처음인 것 같은데 왜 신뢰가 가는 걸까요? 또한 두 번째 영상을 찾는 분도 많으셔서 이번에 두 번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레버리지 투자의 부정적인 유튜브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투자의 긍정적인 유튜브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레버리지 투자의 긍정적인 유튜브가 많아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 전문가나 펀드 매니저 출신 또는 이코노미스트 같은 분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밝히시는 편이고 일반인 중에서 백테스트를 여러 가지로 직접 해본 사람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저는 저번 영상을 통해서 레버리지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마치 레버리지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변동성 잠식 현상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큰 것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변동성이 크다고 테슬라가 횡보장에 녹는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배 레버리지가 2배나 1배보다 무조건 안 좋다는 것 또한 수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변동성이 1이라고 가정한 A의 3배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3이 됩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원래 2인 B는 2배 레버리지가 변동성이 4가 됩니다. 즉 A의 3배 레버리지 변동성은 3이며 B의 2배 레버리지 변동성은 4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B의 2배 레버리지가 더 변동성이 커서 디케이 현상이 심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3배 레버리지가 2배 레버리지보다 위험하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레버리지가 위험하다는 것을 설명할 때 자주 나오는 예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유 레버리지입니다. 원유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3배가 아니라 2배 레버리지도 위험할 수 있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원유 레버리지는 실제로 청산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유에만 국한되는 문제이며 실제로 지수추종 레버리지 ETF는 청산당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번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지수추종 레버리지 ETF를 비판하기 위해서 원유 레버리지 ETF를 예시로 드는 것은 잘못된 예시입니다. 현금이나 채권과 리밸런싱을 하면서 일반인도 충분히 지수추종 레버리지 ETF를 다룰 수 있지만 다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금융 전문가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금융 전문가는 왜 레버리지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지 않을까요? 제가 처음으로 주식을 시작했던 2007년에는 펀드의 전성시대였습니다. 당시 2007년도의 신문기사를 보시면 2007년 6월 말에 국내 펀드의 계좌수가 1588만 개로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인 1599만 가구에 근접해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즉 이 정도로 펀드가 열풍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뉴스에서는 액티브 펀드가 굉장히 고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부동산과 채권에 관련된 수익은 1%에 그쳐서 수익률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저 또한 당시에 개미 투자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가 운영해주는 펀드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투자한 펀드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미차솔이라고 부르는 미래에셋 차이나 솔로몬 펀드였고 두 번째는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였습니다. 둘 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처참한 경험이었지만 둘 다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미차솔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미래에셋 차이나 솔로몬의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화면입니다. 3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16.69%로 수익률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펀드 매니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기간 동안에 당연히 수익률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옆에 있는 총 보수에 있습니다.
총 보수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옵니다.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뜨게 됩니다. 펀드 수수료 유형은 크게 선취형과 후취형이 있습니다. 즉 투자 시작할 때 수수료를 미리 떼고 시작하는 것을 선취형이라고 하며 투자가 종료될 때 수수료를 떼는 것을 후취형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독인 객긴이기 때문에 그냥 선취형을 가지고 예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보시다시피 선취 판매 수수료로 펀드에 가입하는 순간부터 1%를 원금에서 차감하고 시작합니다. 즉 당신이 이 펀드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실제 투자금은 10만원이 떼이고 난 99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수수료가 빨간 박스에 있습니다. 운용보수는 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보수, 신탁보수는 펀드를 판매한 대가로 증권사나 은행 등에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판매보수는 마케팅하고 판매하는 판매사에 지급하는 보수이며 사무보수는 펀드 운용에 필요한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관리회사에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이 보수들을 모두 합해서 연총 보수는 1.85%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선취 판매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이 수수료가 어느 정도의 위력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미래에셋 차이나 솔로몬에서 공식적으로 게시한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먼저 선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말에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선을 그었을 때 하단의 파란색 비교지수가 2015년에 고점 근처에 오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 원금은 고점에서 한참 멀리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과한 수수료 때문입니다. 수수료는 펀드가 수익 중이든 손해 중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연중 1.85%씩을 떼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시작할 때부터 마이너스 1%를 떼고 시작하는 것도 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당시에 가장 큰 손해를 보았던 인사이트 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은 인사이트 펀드라는 것을 2007년 10월 말에 본격적으로 출시하게 됩니다. 당시 인사이트 펀드가 어느 정도 인기였냐면 인사이트 펀드에 너무 돈이 많이 몰려서 과열 현상이라는 뉴스가 나갈 정도였습니다. 인사이트 펀드는 출시된 지 단 3주 만에 개미 투자자로부터 4조 원을 모으게 됩니다. 인사이트 펀드가 공식적으로 공시한 자료에 의하면 인사이트 펀드의 전략은 특정 자산, 지역, 섹터에 구애받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매력적인 투자 대상을 발굴 투자하는 펀드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제가 다시 읽으면 너무 이상한 공시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투자 전략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깜깜한 상태에서 미래에셋의 네임밸류만 믿고 투자하라는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공시입니다. 즉 주식에 투자하는지 채권에 투자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미국에 투자하는지 브라질에 투자하는지 중국에 투자하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연 4% 내외였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 당시로서도 다른 펀드와 비교해도 굉장히 높은 수수료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인사이트 펀드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이유는 저 자신감 넘치는 깜깜이 전략이 먹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2008년 10월 19일의 기사입니다. 2007년 10월 31일에 설정된 인사이트 펀드는 1년 후인 2008년 10월 19일 기준으로 수익률이 마이너스 46%라는 기사입니다. 물론 이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한창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불황으로 신음하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상황을 볼 때 인사이트 펀드를 운용하는 전문가의 잘못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전 세계에 당시 어느 정도로 불황이었을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0월 31일부터 2008년 10월 19일의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인사이트 펀드와 코스피와 S&P 500 지수를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인사이트 펀드는 신문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46%이고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41%, S&P 지수는 마이너스 38%였습니다. 하지만 인사이트 펀드는 연 4%의 수수료를 펀드의 수익이나 손해와 상관없이 계속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났습니다. 2014년 11월 말이 되자 또 여기저기서 인사이트 펀드의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사이트 펀드가 출시 이후로 7년 만에 전고점을 탈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또 궁금해집니다. 2007년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2014년 11월 25일까지 코스피와 S&P 500 지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인사이트 펀드는 신문기사에서 보시다시피 플러스 0.33%, 같은 기간 코스피는 마이너스 1%,
같은 기간 S&P 500은 플러스 36.5%입니다. 하지만 7년 동안 가져간 수수료는 원금의 총 25%의 수준에 달하며 이는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250만 원을 증권사가 가져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도표는 1975년 초부터 1979년 말까지 5년 동안 액티브 펀드의 상위 30개의 수익률을 평균한 것입니다. 당연히 상위 30개를 모았기 때문에 평균 수익률은 S&P 500의 20.44%보다 훨씬 높은 35.70%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펀드를 구성한 펀드 매니저들이 정말 능력이 좋았다면 그 뒤에 나머지 기간도 당연히 시장 수익률을 초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 기간 동안 해당 30개의 펀드는 평균 15.78%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시장 수익률과 비슷하기는커녕 더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시장 수익률을 초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펀드 매니저가 다루는 펀드는 동전 던지기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1000명이 동전 던지기를 한다면 앞면만 10번 나온 사람이 1명 정도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 1명이 과연 그 다음 11번째 동전 던지기에서도 앞면이 나온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특정 기간 동안에 특정 주식을 잘 발굴하는 사람은 확률적으로도 지구상에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다음 기간에도 그 특정 주식을 잘 발굴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알파 수익을 노리기 위한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반인이 알파 수익을 노리기 가장 쉬운 방법은 지수 추종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특히 2배 레버리지 정도는 20대 30대 직장인이 적립식 매수를 하면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과거에도 또 미래에도 레버리지 ETF를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펀드를 가입하기 이전에 그 펀드에 실제로 펀드 매니저가 의미 있는 금액을 스스로 가입했는지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현실은 펀드 매니저는 펀드를 만들 뿐 그 펀드에 자기의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